임대보증금 등 간주입금 조정명세서 볼게요. 임대보증금 등 간주입금 조정명세서 적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간주입금은 그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간주임대료하고 유사한 거예요. 자, 그럼 이 간주임대료는 실제로 돈 번 건가요? 간주임대료? 아니죠. 그래서 자, 얘는 원칙은 우리 간주임대료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간주임대료 과세 안 할 거면 얘를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런데 자, 이건 어떤 경우에 이제 이 서식이 들어가냐면, 자, 예외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고, 그리고 그 법인 중에서 차입금 과다 법인이 있어요. 자기 자본 총 자산의 50% 이상이 부채인 그런 법인들은 그 돈을 빌려서 건물을 사고 또 임대 보증금 받고 돈 빌리고 건물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실한 기업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빌린 거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를 부과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건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데 차입금 과다 법인한테만 해당 사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인 그 내용을 먼저 보면, 자, 간주 입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 위에 축에는 신경 쓸 거 없고, 자, 아래쪽 가지고 얘를 보시면,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간주 임대료를 이렇게 계산을 했죠. 세법에서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건 우리가 보증금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기 우리는 보증금 보유 일수 분의 365 혹은 366 이렇게 해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했었어요. 그죠? 우리 컴퓨터가 그래서 날짜를 쓰면 그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3개월마다 하는 걸로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그 3개월 중에 보유 일자를 가지고 했었는데, 자, 우리 지금 교재 보시면 당해 사업연도에 보증금 등 적수라고 적혀 있죠. 이 적수라는 말은 뭐냐면 쌓을 적자예요. 그러니까 수를 쌓는다라는 개념인데, 지금 자,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부할 계산할 때는 365분의 보증금 보유 일수를 곱하고 그 분자에 두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재 보시면 우측 여기에는 365분의 1을 곱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보증금 보유 일수만큼 우리가 쌓는 게 적수예요. 한마디로 이 계산하는 방식은 보증금 곱하기 보증금 보유 일수만큼을 한 게 얘가 보증금 적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억의 보증금을 받았는데 365일을 가지고 있었으면 365억이 적수가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럼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 곱해서 365라고 하면 공식은 똑같아 보이죠. 근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임대용 부동산 건설비 상당의 적수라고 적혀 있죠. 이 건설비라는 건 짓는 것만이 아니라 취득할 때 들어간 소요된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건설비 적수는 실제로 취득할 때 우리가 들어간 돈들은 뺀 걸 가지고 우리가 간주 입금을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할 때 중요한 게 적수에서 여러분들이 볼게 토지 관련은 제외예요. 토지는 얘가 달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다시 나중에 매각하면 그만큼 자산의 유입이 있기 때문에 적수 계산할 때에 제외하고, 우리 이제 건물을 사온다든지 진짜 지을 수도 있고 사올 수도 있죠. 그럼 그때 들어간 돈들을 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얼마만큼을 임대하고 있냐라는 정보를 쓰는 건데, 사실 이 서식은 우리 세무 1급에는 등장한 적이 없지만 TAT 1급이라는 시험에는 등장을 자주 해요. 그러면 그 등장했을 때에 포인트는 문제 푸는 형식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그건 그냥 보고 작업하는 거랬잖아. 근데 거기에서 문제 푼다고 하면 토지 빼고 쓰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그런 형식의 시험이에요. 근데 만약에 자 여러분이 그 제가 시험 이야기했는데 AT 시험도 저희 학원에서 보시고 싶으면 지금 여기 똑같이 AT도 이번 시험부터 25,000원 올랐어요. 그럼 AT 또 저한테 같이 급수 적어주시고 아이디 주시면 AT, TAT 1급도 같이 드릴게요. 지금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우리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명세서, 그럼 이걸 지금 왜 지금 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에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임대보증금만큼도 수익금액 매출로 지금 보는 그 부동산 임대업주업으로 하고 있는 차입금 과다 법인한테 매출액으로 잡기 위해서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카테고리가 수익금액 조정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매출액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마지막 시간에 하고 제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봤던 수입 배당금도 매출액에서 줄이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같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명세서에 들어가 보면, 자 이제 메뉴에 들어가셔서 자 첫 번째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 컴퓨터가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럼 어떤 값 쓰는지만 보면 되겠죠. 그럼 임대보증금은 우리가 건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층이 있겠죠. 아니면 한 층에도 여러 호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보증금을 가지고 있었던 날짜만큼을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이전부터 가지고 있으면 법인세법은 오늘부터 올해 거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이전부터 있었던 거는 1월 1일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무조건. 딱 우리는 지금 올해 거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우리가 정기 2월이 되어서 과거에 받았던 보증금이 1억이 있어요. 이거 지울 거예요. 그러면 지금 366일로 2020년도니까 잡혀서 3억 6,600이라고 잡히죠. 적수 쌓는 거라 그랬잖아. 그런데 올해 또 다른 호실에서 6월 1일 날 돈이 들어온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들어온 사람이 보증금 8천만 원을 걸었어요. 그러면 1억만 가지고 계산된 날은 152일로 계산을 하고, 둘이 합쳐서 1억 8천으로 겹친 날이 214일로 해서 계산해서 쓰면 얘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하나씩 계산을 하면 합칠 때에 당연히 금액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총 가지고 있는 이 금액 합계를 가지고 있는 날짜 수들을 카운팅해서 적수로 쌓는 게 우리 계산할 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적수라는 제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 계산하는데 계산기로 만약에 계산하는 시절에 저와 직을 만났으면 적수가 100배 만배 편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도는 만약에 또 누가 나갈 수 있잖아. 그럼 10월 1일 날 만약에 반환을 했어요. 반환했는데 뭐 5천만 원을 반환했다면, 그러면 또 금액들이 쫙 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1억 8천 가지고 있는 날은 122일밖에 안 되고, 그리고 1억 3천 가지고 있는 날이 92일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어가는 게 이제 적수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적수가 훨씬 더 우리한테는 좀 편한 숫자를 주게 되죠. 그럼 여기는 보증금 가지고 적수를 이제 우리가 받았다 아니면 줬다 날짜 계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보증금 적수에다가 건설비 적수를 뺄 거죠. 그럼 지금 위에 이걸 쓰면 보증금 적수가 나올 거고,
건설비 상당액 적수는 여기 3번인데 이 3번은 지금 막혀 있죠. 얘는 위에 있는 오른쪽 탭에서 쓸 거예요. 그럼 오른쪽 탭에서 이제 임대보증금 적수를 쓰게 되는데 여기에 첫 번째는 건설비 총액, 이거 건물을 올해 취득했다면 올해 취득한 날짜, 옛날에 했다면 1월 1일부터 이 돈 이걸 취득하는데 얼마 들었다, 아니면 이거 짓는데 얼마 들었다를 쓸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토지 부분은 빼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 금액을 쓰면 그 돈이 며칠간 있었다고 나올 거고, 그 중에서 자 우리 임대 면적 계산하는 게 아래에 또 두 개가 있는데 보면 건물 임대 면적 적수가 있고 그리고 연면적의 적수라는 게 적혀 있죠. 그럼 임대 면적이라는 건 우리가 얼마만큼을 지금 빌려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쓰게 되는 칸인 거고, 연면적이라는 건 우리 전체 땅에 붙어 있는 면적 있죠. 우리가 발 디딜 수 있는 전체 면적이 얼마인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제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곳이고 얘는 전체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건설비를 산출을 해서 컴퓨터가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면 이제 보증금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입금 상당 이 간주 입금에 대한 금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둔다면 이자를 받게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럼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라고 우리는 회계 처리할 거고, 그러면 그 돈만큼 우리는 세금이 부과될 거잖아.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그럼 그 이 보증금을 운용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세금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서 이 임대보증금을 운용해서 수익이 된 금액만큼은 빼고 입금 산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은행에 넣어둬서 이자를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금액이 얼마이다라고 아래쪽에 써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값만 써주면 컴퓨터가 입금 산입할 간주 입금에 대한 금액을 주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입력만 하면 된다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문제를 보면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내국 영리법인으로서 부동산 임대가 주업이고 차입금 과다법인이라고 가정한, 그래야지만 얘를 작성하는 거니까. 자, 올해 사업연도에서 임대용 부동산 취득을 2017년도에 했네요. 그럼 올해는 1월 1일부터 가지고 있은 거고, 취득가액이 3억부터 있는데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럼 7천만 원에 얘를 취득한 거고, 전체 면적이 연면적이 300제곱미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를 했는데 얘도 2018년부터 했으니까 1월 1일부터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임대하고 있는 면적이 180제곱미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증금들을 운영해서 이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60만 원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한 이자도 있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에 있는 이자 수익 금액은 이 금액인데 이 보증금 운용한 금액은 660만 원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 뺀 나머지를 간주 입금으로 우리는 가산 조정을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정보 가지고 써보면 우리 보증금이 1억 5천이죠. 얘를 1월 1일부터 자 0번 입금 누르면 컴퓨터는 1월 1일부터면 정기 6월이냐라고 뜰 거예요. 하셨죠? 다음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다라고 쓰면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 적수가 계산이 되었고, 여기에 이제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에 가서 건물도 올해 이전에 지었기 때문에 1월 1일 건설비는 7천만 원이다. 그럼 임대 면적들도 올해 이전부터니까 1월 1일
얘는 지금 임대하고 있는 면적, 아래가 연면적이에요. 그럼 지금 빌려주고 있는 건 180제곱미터죠. 그리고 우리 건물 연면적은 1월 1일부터 300제곱미터라는 거예요. 300. 자, 그럼 이제 건설비 적수 계산하는 거는 전부 다 들어왔고, 그러면 이제 간주입금 조정 탭으로 와서 이제 입금 상당액이 나오게 됐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임대보증금 우리 운용 수익 금액을 쓸 건데, 자 F2번 눌러서 이자 수익 계정 과목 금액이 567만 4천 원이라는 거고, 보증금 운용 수익이 60만 원이다라고 쓰면, 그럼 이 60만 원을 빼고 234만 4천 원만큼 우리는 간주 입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F3번 조정 등록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만큼 너 더 수익 금액이다, 매출이다라고 지금 올린 거잖아. 그죠? 그럼 가산 조정할 건데 이거 누가 가져갔죠? 추가 가사할 사람 있나요? 추가 가사할 사람 없죠? 그러면 추가 가세 안 하겠다라는 게 기타 사회 유출이죠. 그죠? 그래서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로 될 거예요. 자, 그럼 F3번 조정 등록 가서, 자 얘는 얘 하나밖에 없어서 F4번 누르면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말한 이유는 얘 치면 나오니까. 그리고 134만 4천 원이다. 자 우리 세무사의 시험은 여기 아래에 소득 명세를 써라 쓰지 마라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써주는 게 맞는데 시험에서는 무조건 써야 돼요. 근데 그 AT 시험에서는 지금처럼 이런 F4번이 없는 단점이 있어요. 직접 이건 다 써줘야 되는데 F4번이 생각보다 도움을 주죠. 소득 처분까지 주니까. 근데 스마트에는 이 기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는 대신에 아래쪽 소득 명세는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세무조정 수가 좀 작아요. 걔네들은 서식 작성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프로그램 차이도 있고 또 문제 그 시험의 특성의 차이가 그 TAT 1급하고 전환세무 1급은 극명하게 나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컴퓨터 잘 다루시는 분들 있죠. 분들은 TAT 1급이 훨씬 쉽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내용에 대한 좀 이해가 좀 높으신데 컴퓨터가 좀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은 TAT 1급이 어렵다고 표현을 하고 그래요. 자, 이건 우리 지금 기출 문제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452페이지로 갑시다. 자, 우리 표현 보면 퇴직급여 총당금이라고 적혀 있죠. 자, 옛날에 2005년 전에는 회계상의 용어로도 지금 이 퇴직급여 총당금이라고 쓰다가 좀 우리 세련되게 퇴직급여 총당부채로 회계에서는 이름을 바꿨고, 법인세법은 그냥 총당금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는 퇴직급여 총당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퇴직급여 총당부채인데 우리 회계 1급이든 세무 2급이든 공부하시면서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기말에 설정을 할 때에 분계가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분계를 하죠. 그럼 그 분계를 과거에 하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직원의 퇴직금 모아둔다고? 실제 모아두지 않았잖아. 그때 그 회계 처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 발생한 퇴직금만큼 올해 직원들의 급여 성격이죠. 그래서 올해 비용 처리하려고 그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차변의 퇴직급여라고. 올해 발생한 퇴직금이니까 올해 비용 처리하려고 한 건데, 문제는 실제로 안 모아두고 있다 보니까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의 퇴직금을 보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연금 상품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제도를 만들고, 근데 그걸 유도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냥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제재를 가한 거예요. 근데 제재를 이제 2005년 전부터 해서 기준을 정해서 5%씩 퇴직급여라고 적은 그 분계 금액에 전체 퇴직 추계액의 5%씩 계속 줄여가면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한도를 줄인 거예요.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한도를 줄이다가 2016년도에 이제 그 한도가 제로가 된 거예요. 한도가 제로가 됐다는 건 16년부터는 이제 기말에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총당부채라고 써도 그 퇴직급여 비용은 전부 다 비용 인정 안 할 거예요. 실제로 직원이 그만뒀을 때만 인정하겠다는 걸로 그냥 생각을 아예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계1급이든 세무1급이든 2015년, 16년, 17년 시험 보면 그 세 급수 전부 다 온통 퇴직연금 상품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퇴직연금 상품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가 끝나는 시점이니까 한참 핫하겠죠. 그래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상품에 대한 분개가 막 나왔던 거예요. 그럼 얘는 그럼 없어진 건데 지금 왜 작성하냐라고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없어졌다가 아니라 비용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회사는 장부상에 퇴직급여라고 퇴직급여 총당부채라고 설정을 아직 하고 있는 회사 많고, 그게 편해요. 퇴직연금 상품에도 가입하고 있으면서 퇴직급여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전에 분개하면서도 제가 한번 같이 봤었죠, 여러분들. 그럼 얘를 설정을 할 때 이제 우리 퇴직금을 그럼 얼마만큼 설정할 거냐는 건데,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회사가 퇴직급여라고 처리했다면 전액 비용 인정 안 한다는 건 정해져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인정했던 게 있을 그 옛날에 인정하는 시제를 설정했던 게 있겠죠. 그것도 이제 직원들이 그만두면 퇴직급여 총당부채가 줄어들면서 변화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비용 인정 안 했던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그만두게 되면 인정해 줘야 될 거잖아요. 안 그만뒀을 때에 비용 처리한 거를 인정 안 한 건데 실제 그만두면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도 조정하게 될 거고, 자, 우리 퇴직급여 추계액이라는 이야기 우리 많이 들으셨죠? 회계1급 때도 기말에 퇴직급여 추계액만큼 설정하는 거였잖아요. 이 퇴직급여 추계액은 우리 회계장부상에서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하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범수리적 판단에 의한 퇴직금 금액하고 그 금액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직원들의 실질적인 정확한 퇴직금에 대해서 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이제 우리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한도로도 들어갈 거예요. 연금 상품에 가입했다고 전부 다 비용으로 인정해주면 올해 돈 많이 벌면 어차피 내년에 퇴직금 직원들 거 늘어날 거니까 많이 넣어두는 그런 악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퇴직연금 상품의 한도도 여기에서 같이 산정이 되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식은 퇴직급여 총당부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직원들의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급여 추계액을 산정하는 데도 얘가 사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시험에도 등장을 하고 있고, 초반에 16년, 17년도에는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게 당연히 압도적이었겠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실수로 얘는 이제 안 나올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세무사위가 그런 소문을 듣는지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한 번씩 간간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충당금 상계라고 적혀 있는데 이 충당금 상계라는 건 회계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퇴직금 실제로 지급할 때는 충당금 상계하고 관계없이 우리 세무계산상 퇴직급여 총당금하고 먼저 상계한다. 우리 지급할 때 퇴직급여 총당부채 먼저 상계하는 그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퇴직급여 총당금 중 세무상 부인액이 있으면, 자 이제 우리 표현 중에 부인액이라는 게 뭐냐면 인정하지 않는 걸 부인한다, 부인액이라고 할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인정한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한다고 할 거예요. 신액 하면 인정하는 거,
부인액이라고 하면 인정하지 않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법이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을지를 판단해라는 게 시부인을 판단하라고 표현할 거예요. 부인, 이 시부인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중에서 세법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우리 세법상의 충당금 용인에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아마도 인정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고 인정하지 않는 게 50만 원 있었는데 실제로 직원이 퇴사해서 퇴직금 줘야 된다고 생각한 게 120만 원이었다면 그럼 20만 원 초과했죠? 그럼 과거에 인정 안 했던 거 이젠 인정해 줘야 될 거냐. 실제 주는 거니까. 지금 그 말을 이제 송금 비용에 초과해서 상계하는 금액은 이제 인정하라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별말 아닌데 어렵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1년 미만 근속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퇴직금 지급 시에는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전액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기억해 두세요. 일반적인 회사는 정관에 정하고 있지 않다면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어요.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1년은 채워야 퇴직금 나온다라는 거 상식처럼 알고 있죠. 그럼 회사도 그냥 정관에 아무 말 안 쓰면 1년 미만자한테 안 줘도 돼요. 1년 미만자한테 주고 싶으면 정관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1년 미만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다면 안 줘도 된다는 건 올해 입사한 직원은 올해 기말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이 발생이 안 했겠죠. 올해 입사했으면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만둬서 1년 채우고 간 거야. 그러면 설정한 적이 없겠죠. 그럼 그냥 퇴직급여 비용 처리해도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과거 끌어써도 되지만 그 사람은 그냥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체를 설정 안 하고 그만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알고 보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우리가 알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이제 어렵게 적어놓은 성향들이 꽤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퇴직금의 범위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가 그 사용인이든 사용인자가 붙은 건 직원이에요. 자자가 붙은 것 우리 흔히 한문으로 놈자자예요. 사장놈의 새끼 그러죠. 그래서 자자가 붙은 거는 회사 측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직원끼리는 훌륭한 인격체죠. 그래서 끝에 인자가 붙어요. 사용인은 직원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교재에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적혀 있는 거 줄거 놓으시고 실제 퇴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 현실적 퇴사라고 말하는 건 세법도 실제 이 사람이 그만뒀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 그럼 우리 사용인이 우리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러면 이때는 실제 퇴사한 걸로 인정하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하는 거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만둔 게 아닌데 퇴직금 지급하는 거는 인정 안 하겠다는 생각인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임원이신 분은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의 이사나 그런 임원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그 직전 것까지 퇴직금을 정산하면 현실적 퇴사로 봐주겠다는 게 지금 이야기예요. 그러면 회사가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한다더라도 그게 대해서 현실적 퇴사로 볼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전문 경영인이나 아니면 여러분 사업한다면 당연히 정리시키겠죠. 임원이 되면 급여가 더 높아질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근속연수만 높아지니까 당연히 거기서 자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영자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또 상금 임원이 비상금 임원이 되는 거. 그 여러분들 흔히 회사에 사내이사가 있고 사회이사가 있죠. 사회이사라고 칭하는 분이 있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 중에 사회이사 얼굴 보신 적 있으신 분? 일반적으로 못 보죠. 한마디로 그냥 반 잘린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 서로의 관계 때문에 위로금적으로 뭐 나가는 돈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으로 전환이 되면 임원도 당연히 퇴직금이 있어요. 임원 아닌 일반 직원의 퇴직금 계산 규정하고 임원 퇴직금 규정하고 상여금 규정은 틀려요. 그런데 비상근 임원으로 빠지면
이제 이 사람은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사람으로 잘린다고 보시면 돼요. 방금 얼굴도 못 본 그 사람 퇴직금 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경비처럼 판공비가 나가는 건 본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좋은 실적이나 있으면 사례금적으로 주면서 기타 소득으로 원칙인수하는 회사도 있어요. 자문료 뭐 이런 걸로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이때도 퇴직금으로 보는 거고, 자 우리 임원이든 직원이든 이 두 개 구분은 큰 거예요. 큰 의미예요. 임원하고 직원하고는. 왜냐하면 이 퇴직금 한도하고도 다 틀리게 계산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우리 조직 합병이나 분할, 아니 우리 회사를 팔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퇴사하게 되면 그것도 현실적 퇴사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A 회사 이러면서 B 회사로 넘어가잖아. 그럼 그대로 승계하지만 중간에 정산을 시키겠다는 것도 현실적 퇴사로 봐줄 거예요. 또 우리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안 되는데, 전에 제가 우리 퇴직소득 원칙인수할 때 이야기했었죠. 우리 직원이 주택기업 구입이라든지 생계용으로 돈이 필요할 때에 가족들 생계 때문에 그 입증을 하면 중간 정산이 가능해요. 그때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아래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시키는 게 있죠.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시키게 되면 좀 이야기가 많이 틀려져요. 여러분 월급여제하고 연봉제하고는 틀려요. 생산직은 연봉이라는 게 없어요. 생산직은 시급과 임금으로 시급과 월급요로 가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은 임금 제도로 적용받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사무직이시죠. 사무직은 시급이 없는 거예요. 급여와 연봉제가 있는데, 급여제는 여러분들이 초과 수당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안 준다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연봉제는 초과 수당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봉제하고는 서로 제도가 좀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연봉에 대해서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산하는 경우에도 현실적 퇴사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이 경우들이 아닌 경우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오른쪽 위에 현실적 퇴사가 아닌데 돈을 줬다면 그거는 우리 회사가 업무하고 관련 없이 가지급한 걸로 보는데, 자 이제 우리 가지급금은 회계상의 가지급금이 아니에요. 이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회사가 대여금 돈 빌려준 성격으로 보는 거예요. 가지급금은 돈 빌려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무관 가지급금, 업무하고 관련 없이 돈 빌려줬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업무무관 가지급금인데, 그럼 우리가 퇴직급여라고 하면서 비용 처리한 걸 비용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이 처리가 되죠. 근데 유보가 제가 어떤 성격이라고 이야기했죠? 타이밍 차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비용으로 인정 안 한다 그랬죠. 그럼 언제 비용 인정할 거냐면 얘가 진짜 그만둘 때. 그래서 그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예 인정 안 할게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사회유출이든 뭐든 그걸로 끝나버릴 건데, 언젠가는 인정해 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보는. 근데 지금이 아니야, 그 뜻인 거예요. 나중에 해줄게. 그럼 유보라고 적혀 있으면 지금 아니고 나중에 해주겠구나, 이건 유추할 수 있겠죠. 그만둘 때 해주겠단 말이겠지, 실제적으로. 그게 지금 비현실적인 퇴사일 때 하는 거고, 그래서 현실적 퇴직이 있을 때, 실제 그만뒀을 때에 이때는 유보 발생이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유보 감소로 송금 산입되면서 비용으로 인정해 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다음 우리 임원퇴직금 송금 범위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송금이다 송금 아니다 말하는 건 우리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되니 안 되니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한테는 퇴직금을 많이 줘도 우리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 돈은 없어요. 사용인한테는. 그런데 임원한테는 이 돈을 많이 주게 되면,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주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직원한테는 많이 줘도 돼요. 직원한테 많이 줬을 때 우리는 그 퇴직급여든
어떤 돈이든 간에 그걸 그 종류로 인정 못 받으면 복리후생비로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원한테 줘버리면 그냥 한도를 정해놓고 그걸 초과하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정관을 보시면 그 정관에 우리 직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은 간단하게 적혀 있거나 안 적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안 적혀 있어도 뭐 어떻게든 정해진 법이 정해진 양만 주면 되는데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많이 적혀 있는 이유가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서 명시를 하고 있어야 범위를 좀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관에서 정하고 있으면 우리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무작정 많이 하면은 정관 때문에 법인 설립 신청이 반려돼요. 그러니까 적정선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하게 되면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한도는 그만둔 날로부터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 적혀 있죠. 이 총급여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퇴직금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 월급여와 상여금을 합친 거예요. 총급여는. 그러면 월급여와 상여금을 합친 금액의 최근 1년 거에 10분의 1, 12분의 1이 아니에요. 자, 지금 임원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분의 1에 곱하기 근속 연수를 하면서 월할 계산하는 거예요. 월할 계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임원의 퇴직금 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임원 퇴직금 한도가 계산할 때 월할 계산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딱 한 달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달은 그냥 없는 걸로 자른다는 이야기예요. 한 달이 안 되는 건 그냥 빼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됐고요. 10분의 1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는 서식 안 쓰고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임원 거예요. 임원. 그럼 우리는 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데 얼마 지급했고 얼마 근속했다고 적혀있고 1년 급여가 적혀있으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했는데 한도가 넘어갔어. 그럼 퇴직금 비용 인정 안 할 거라 그랬죠. 그러면 그냥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넘어간 퇴직금 누가 가져갔어? 그 퇴직금 누가 가져갔어? 임원이 가져갔죠. 그럼 그 사람한테 근로소득을 부과해야 되겠죠. 근로소득 부과하겠다는 게 상여로 소득 처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득 처분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방금 경우에 이제 되는 게 송금 불산입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얼마 소득 처분은 상여 이렇게 처분될 거란 이야기예요. 세무조정이. 그럼 우리 퇴직금보다 소득세법에서 당연히 근로소득이 소득세율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업원에 대해서는 이런 일 자체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용으로 다 인정해 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임원의 상여금에 대한 걸 이야기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겠죠. 지금 임원 상여금 공식이 안 적혀 있는데 임원 상여금 한도가 계산하는 게 최근 1년간 급상여에다가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근속 연수 월할 계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죠. 자, 이게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책에 있는 이론은 여기까지인데 자, 저하고 쉬었다가 이제 서식에서 여러분들이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하고 설명한 후에 예제를 볼게요. 쉬었답시다.